믿기 힘든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마트에는 한국쌀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고 심지어 한국쌀을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도 막지 못한 한국쌀의 폭발적인 인기로 일본 농업계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엔 쌀 포대를 캐리어에 담아 귀국하는 일본인들로 검역소가 마비됐고 쌀 검역증 발급은 무려 77배나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쌀이 만든 충격적인 대역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햇볕이 따스한 어느 봄날, 도쿄 농림성 건물 안에서 식량 정책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넥타이를 꽉 맨 채 창가 쪽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회의에 집중하려 노력했죠. 저는 일본 농림성 식량정책국 수석 연구관 아야노 타카히로입니다. 도쿄대학에서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지난 20년간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왔죠. 최근 시장 조사에 따르면 한국산 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회의실 앞에 선 젊은 직원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보고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죠. 한국산 쌀이라니요. 우리 일본은 쌀 재배의 역사가 1000년이 넘었고 쌀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문화의 중심이었죠. 한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한국산 쌀이요? 그건 한국에서나 먹는 거겠지요.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을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시내 도시락 가게들이 점심 메뉴에서 쌀밥을 빼고 우동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급식에서도 쌀밥 대신 빵이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치솟은 쌀값에 유통업체들은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쌀을 사재기 하기 시작했죠. 타카히로 선생님, 이 자료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서 사무관이 저에게 다가와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충격에 빠졌죠. 불과 한 달 사이 일본 전역의 쌀값이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고 니가타현의 고시히카리 품종은 정부가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쌀은 이제 고급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매일 쌀밥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 화면은 마트에서 빈쌀 진열대를 보며 한숨 쉬는 주부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으며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죠. 우리 일본이 쌀 부족으로 혼란에 빠지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죠. 동료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농림성 전체가 비상 상태에 돌입한 듯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신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량 안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죠. 쌀,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본의 정체성이었고 그러한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저는 긴급 공급망 점검을 위해 농림성 소속 창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창고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곳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 비축미가 보관되어 있었고 창고 관리자가 저를 안내했죠. 저는 조용히 그를 따라 걸었고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높이 쌓인 쌀 포대들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창고 한쪽에 쌓인 포대들이 눈에 들어왔죠. 다른 포대들과는 색상이 달랐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가 포대에 붙은 라벨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남 해남, 땅끝 햇살 고시히카리. 분명 한국어로 적힌 글자였고 저도 모르게 라벨을 만졌죠. 이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고시히카리는 우리 일본 니가타현이 자랑하는 최고급 쌀 품종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재배된 고시이칼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창고 관리자는 설명했습니다. 긴급 수입 물량입니다.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서 들여온 거죠. 처음에는 시험 삼아 2톤 정도 수입했는데 열흘 만에 전량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톤 추가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한국산 쌀 포대를 내려놓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에서 쌀을 수입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더구나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고시이카리 품종이라니요. 다음 날 저는 급히 부서장 사무실로 불려갔고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서장이 물었고 저는 목을 가다듬었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한국산 쌀을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누군가가 한숨을 내쉬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구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맛이 좋다는 평가가 퍼지고 있죠. 저는 조사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농업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죠. 제 말에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트에 들러 한국산 고시이카리 포대를 하나 샀죠.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쌀을 씻고 밥을 지었고 밥솥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첫 숟가락을 떠올렸습니다. 입 안에서 느껴지는 찰진 식감과 부드러운 단맛, 그리고 은은한 향이 저를 놀라게 했죠. 저 또한 한국산 쌀인지 일본산 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쌀 농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남 해남 지역의 농업 환경, 재배 기술, 그리고 최근의 품종 개량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죠. 정보를 수집하면 할수록 한국 쌀 산업의 발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날 이후 저는 한국 쌀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고 책상 위에는 전날 밤늦게까지 수집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산 쌀은 관세를 포함해도 10kg에 약 9만 원 정도였죠. 우리 일본산 쌀은 5kg에 4만 2천 원 정도였으니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 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옆자리 동료가 태블릿을 들고 제게 다가왔고 화면에는 한 일본 주부의 유튜브 영상이 재생 중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영상을 지켜보았죠. 안녕하세요, 마사에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산 쌀로 지은 밥을 가족들에게 먹여봤어요. 화면 속 여성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사에가 밥을 지은 후 아이들이 식탁에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죠. 한국 쌀로 바꿨더니 애들이 밥을 2그릇씩 먹어요. 이전에는 항상 밥을 남겼는데 정말 신기해요. 마사에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죠. 영상이 끝나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 영상이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일본 농업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든 유년 시절 기억은 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논에서 보낸 여름날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지어주던 고향 쌀밥의 맛, 그것이 우리 일본인의 자부심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를 한국 쌀이 위협하고 있다니 씁쓸했죠. 며칠 후 저는 NHK 저녁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도쿄 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 현장을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학생들의 급식 식판이 비춰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 대신 작은 빵 2개가 전부였던 급식 식판에 다시 쌀밥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급식에 다시 쌀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자의 질문에 영양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된 고시이카리 품종 덕분입니다. 가격이 안정적이라 학교 예산 내에서 다시 쌀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메라는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추었고 한 교사가 인터뷰에 응했죠. 아이들이 예전보다 밥을 더 잘 먹어요. 남기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쌀의 품질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감았죠.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식탁과 직결된 문제였죠. 결국 일본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한국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식사마저 한국의 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을 한국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상황을 다소 완화해서 전달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죠. 저는 결국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쌀의 수입 동향, 소비자 반응, 시장 점유율 변화 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쌀이 품절된 화면을 발견했죠. 여러 소비자들이 재입고를 기다리며 문의를 남기고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한국 쌀의 인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조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귀국 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공항 출국장에 도착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캐리어에 쌀 포대를 넣어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죠. 실례합니다만 한국 쌀을 구매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겁긴 하지만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반값이라 그래도 사갑니다. 맛도 정말 좋아요. 다른 관광객도 자랑스럽게 쌀 포대를 보여주었죠. 이번이 세 번째 구매예요. 가족들이 한국 쌀로 지은 밥을 정말 좋아해요. 다음에 올 때도 꼭 살 예정입니다. 공항 면세점 근처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쌀 포대를 넣은 캐리어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쌀포대 캐리어 챌린지라는 이름의 소셜미디어 유행이었죠. 한국 와서 화장품은 안 사도 쌀은 꼭 사요.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관찰 내용을 기록했죠. 이 현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일본 농업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공항 세관 사무실을 찾아갔죠. 최근 쌀 반입 신고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공손하게 물었고 세관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놀라운 통계를 알려주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쌀 검역증 발급이 약 20배 증가했죠. 반입량으로 따지면 무려 77배나 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던 쌀 검역 신청이 이제는 매일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세관에서는 최근 쌀 반입 집중기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했고 쌀 사러 한국 간다는 글이 수십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글에는 쌀이 화장품보다 더 무거운 쇼핑 품목이 되었다는 농담까지 있었죠. 그러나 이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고 쌀 코너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문이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마트 직원에 따르면 주말이면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쌀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셔서 10kg 포장을 5kg으로 변경했습니다. 캐리어에 넣기 편하게요. 마트 직원이 설명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의 한국 쌀 사랑이 이미 한국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식문화의 대전환을 의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일본 뉴스를 확인했죠. 한 경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본 쌀 시장의 위기를 다루고 있었고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인들의 한국 쌀 구매가 급증하면서 국내 쌀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찼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어떤 대책을 제안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호텔방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이었죠. 한국 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은 일본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고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와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저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죠. 공식 보고서에는 담을 수 없는 일반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여전히 자국 쌀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쌀은 질이 낮다, 일시적인 인기일 뿐이다. 한 이용자의 댓글이 눈에 띄었죠. 반면 실제로 한국 쌀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안다. 바삭한 건 일본, 찰진 건 한국이다. 각자 장점이 있다. 다른 이용자가 대답했죠. 더 놀라운 것은 혐한 성향으로 알려진 커뮤니티에서조차 한국 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게시물은 특히 제 관심을 끌었죠. 혐한이라고요? 아니요, 맛있으면 됩니다. 정치와 음식은 별개죠. 제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소비자들의 실용적인 선택이 정치적 감정이나 국가적 자존심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의 주요 경제신문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기사는 일본 농업의 위기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고, 특히 젊은 농업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동료들이 모여 그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고 농림성 내부에서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후 2시에 농림상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알려주었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농림상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일본의 문화이자 정체성조, 그것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료를 펼쳐놓고 발언 기회를 기다렸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한국 쌀의 품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특히 전남 해남 지역의 고시이카리는 니가타현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우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아무도 제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맛과 품질 때문에 한국 쌀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죠. 제 발언이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고 여러 대책이 제안되었죠. 관세 인상, 국내 생산 보조금 확대, 품질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책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직접 한국의 쌀 재배 현장을 방문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보고서와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한국 쌀의 비밀을 찾기 위해 저는 전남 해남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전라남도 해남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우리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은 일본의 시골과도 닮아 있었지만 그 규모와 체계가 조금 달랐습니다. 해남에 도착한 저는 현지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갔죠. 사전에 연락을 취해둔 덕분에 센터 관계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들은 제가 일본 농림성 소속임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인사를 한 후 차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넓은 들판 한가운데 있는 작은 농가였죠. 그곳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전남 해남에서 3대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정수 농부였죠.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뭐 드실 것이라도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이정수 씨는 겸손하게 말했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정수 씨는 저를 데리고 논으로 향했고 그의 발걸음은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논에 도착한 그는 손으로 흙을 한 움큼 쥐었죠. 우린 땅과 햇살로 농사 짓습니다. 기술은 기본이고요. 이정수 씨는 손 안에 흙을 보여주며 말했고 저도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죠. 적당한 습도와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흙 냄새가 참으로 싱그럽고 건강했죠. 이 흙이 특별한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고 이정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흙 자체보다는 이 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논의 농약을 최소화했습니다. 매년 토양 검사로 필요한 영양소만 보충하죠. 논을 돌아보는 내내 이정수 씨의 눈빛에서 저는 농업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농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죠.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논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 냄새를 맡으며 저는 속삭이듯 말했죠. 내가 몰랐던 건 이 나라의 진심이었군요. 이정수 씨는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쌀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맛있는 쌀을 짓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해남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연구 자료로만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본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죠. 하지만 제가 솔직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과연 농림성 고위층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림성 회의실에는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한국 출장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한국 전남 해남 지역의 쌀 농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죠. 슬라이드에는 해남의 농경지 현황, 토양 분석 결과, 기후 조건, 그리고 농업 기술 통계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수 농부에게 배운 내용과 직접 관찰한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죠.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닙니다. 한국은 농업 선진국이죠. 한국의 쌀 농사는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특히 토양 관리와 품종 개량 분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몇몇 고위 간부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국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제 발표를 듣고 있었죠. 타카이로 선생, 당신의 보고는 너무 한국에 편향된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농가를 방문했다고 해서 전체 한국 농업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적했죠.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죠. 한국 쌀의 품질과 생산성은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은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제 의견은 대부분 묵살되었죠. 회의가 끝난 후 농업진흥국장은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 조언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급진적인 주장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일본 농업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죠.
진실이 이렇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죠. 익명으로 논문을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저는 한국 농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대한민국 농업의 글로벌 전략성 분석이었죠.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쌀 농업의 혁신적 측면과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익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논문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점차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젊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이 논문은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처럼 받아들여졌죠. 한 달 후, 저는 니가타현의 젊은 농부들이 한국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논문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고, 몇몇 농업 벤처 기업들이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내왔죠. 우리도 한국처럼 전통과 기술을 조화시켜 더 나은 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위층에서 외면당하고 있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고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나 일본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죠. 한국 농협에서 일본 시장을 겨냥한 전용 온라인몰을 오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과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맞춤형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수출 증대를 넘어선 체계적인 시장 진입 전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일본 농업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죠. 일본 전역에서는 태풍과 폭염으로 인한 쌀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산 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를 위해 도쿄 시내 일반 가정의 식습관을 관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가정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게 인쇄된 쌀 포대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포장에는 전남 해남 35년 만에 일본 수출 달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이 가정뿐만이 아니었고 조사 대상 10가구 중 6가구가 한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쿄 시내 대형마트를 방문했죠. 쌀 코너에는 한국산 쌀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국쌀 1인 1포 구매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죠. 이제 한국쌀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일본인의 일상 식탁에 자리 잡은 필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농림성 최고위 간부들과의 회의를 준비했죠. 이번에는 제 의견에 귀 기울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쌀의 인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농업의 강점과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죠. 한국의 성공 요인은 전통과 혁신의 균형입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사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또한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농림상은 신속한 대응 계획을 지시했죠. 한국의 농업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 젊은 농업인 지원 정책, 토양 관리 및 품종 개량에 대한 연구 강화 등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일본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 더 나은 일본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몇 주 후 저는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죠. 한국 농협과 일본의 유명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한일 공동 브랜드 쌀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재배 기술과 일본의 마케팅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였죠. 경쟁에서 협력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젊은 농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농업 기술을 배우는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던 농부들도 실제로 한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웃 나라에게서 배울 것이 이렇게 많다니 놀랍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귀국 후 인터뷰에서 말했죠. 창밖으로 내리는 여름비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과 싸우며 매 끼니를 걱정하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농업 강국으로 우뚝 섰죠. 그들이 지은 쌀이 이제 일본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쌀조차 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일본 농업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죠.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고 일본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본의 식탁을 정복한 한국 쌀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때는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쌀 강국으로 우뚝 서서 농업 선진국 일본의 자존심까지 바꿔놓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감탄하며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농업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